안녕하십니까요. 오늘도 쌀쌀하더라고요. 감기 환자 많답니다. 독감 예방 접종 했어요? 네. 해야 돼요. 네. 12월 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할 건지 또 하게 되면은 언제 올 건지에 대해서요. 북측의 답변이 아직도 나온 게 없죠. 네, 뭐 지금 워낙 초미의 관심사여서 기자들이 열심히 청와대에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뭐예요? 네, 아직 북으로부터 온 소식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게 네네. 이 북한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여기까지. 중요한 거예요? 네. 신반장이 북측이 직접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네. 네, 좋습니다. 최 반장, 사법농단 의혹 관련해서요. 오늘 전직 대법관 2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늦게 결정되겠죠? 네, 일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그래요? 2명 모두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래요?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발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지금 2명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또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제 생각에는 내일 새벽쯤에는 몇 시? 나오지 않을까. 한 3시쯤 예상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정말 국회 상황이요. 오늘 하루 종일 요동을 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조금 전에 각각 의총을 열어서 잠정 합의문을 추인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5시부터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아직 그 추가 속보는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 결과론적으로 그 두 거대 정당이죠. 이제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합의를 함에 따라서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470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이 통과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의결 정족수로는 충분하잖아요. 하지만 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간에 회의 도중에 박차고 나오는 등 지금 야3당은 반발의 강도가 아주 커요. 왜냐하면은 그 반장들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선거제도 개편,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그 선거제도 개편과 이번 예산안을 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야3당의 입장이었고 국회 농성까지 했잖아요. 밤샘 농성까지 해왔지만 어쨌든 두 거대 정당이 그 합의를 해서 이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 야당의 반발, 나머지 야당의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속보를 보니까 앞으로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는데 고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남북미 관련한 내용 한두 가지만 좀 짚고 가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늘 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약 2달 만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건데 북미 회담 진행 상황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신 반장과 얘기했던 대로 초미의 관심사인 김정은 위원장 답방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걸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남북 군사 당국이 최근 파괴 작업을 끝낸 11개 감시 초소, 보통 이제 GP라고 하잖아요. 거기마다 그 각각 7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12일인데 12일이 언제예요?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오솔길 통로를 뚫는데요. 그 통로를 따라서 남북을 오가면서 검증 작업을 벌이게 된다는 게 군사당국의 설명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속보 중에요. 대기업 관련한 몇 가지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간단히 소개를 하고 갈게요. 먼저 영업이익액을 기준으로 볼 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지난해 심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인데 0.3%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1%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고요. 또 동시에 오늘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 현황인데 그 자료를 보면은 이사 등재 등의 지표로 판단할 때 대기업 총수 일가가 책임 경영보다는 지배력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성이 파악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하고 그 영장 실질 심사 얘기도 해봤지만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 결정 관련한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김정은 답방 등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470조 슈퍼 예산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의 공방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요.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조직적 범죄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면서요.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된 만큼 상급자인 두 전직 대법관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조금 전에 최 반장은 3시로 예상했습니다만 관련한 아무래도 늦게 결정될 게 확실시돼 보이고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이 전직 대법관 두 명이 한날 1시에 법원에 출석한 것만으로도 오늘은 사법부 70년 역사상 5명으로 기록될 날입니다. 자, 이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가진 유일한 존재가 바로 법관입니다. 그래서 법정은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고 또 소란을 피우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법관이 드나드는 문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앉죠. 이 존경하는 재판장님으로 불리며 신과 같은 역할을 해온 이 두 명의 전직 대법관, 수십 년 드나든 법정이지만 오늘은 일반 출입문을 통해 그리고 법정 내 가장 낮은 곳에서 후배 법관 앞에 섰습니다. 자,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수료한 사법연수원 11기, 12기는요, 소위 명문기수로 꼽혀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1기에서는 고영한, 김영란, 김용덕, 김지영, 그리고 박상욱, 이인복 등 6명이 대법관에 올랐고요. 서기석 헌법재판관도 배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12기는 박병대, 김신, 박시환, 그리고 조재현 등 4명의 대법관, 그리고 송두환, 김창종, 헌법재판관 2명이 이렇게 최고법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도 연수원 12기입니다. 자, 이런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심사를 받을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법원에 나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으시게 되는데 신경이 어떠신지? 사심 없이 일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게 되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쪽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법부 신뢰 회복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요? 자, 사실 이 유구무원이야말로 현 심경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이 두 전직 대법관이 한날 1시에 이 법원에 나왔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 10시 13분쯤 박병대 전 대법관이 먼저 도착을 했고요. 잠시 후 고영한 전 대법관이 출석했는데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자, 박병대 전 대법관은 변호인을 대거 대동하고 법원 문을 들어섰습니다. 마치 후임무사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반면 고영한 전 대법관은 검찰 수사관 외에는 아무도 없이 이렇게 혼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같은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이도 있는데요.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대학 동기들이 이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후배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벌써부터 법원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을 겁니다. 재판 거래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명으로 그를 구속하는 것은 법의 존엄성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자, 이 탄원엔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기 59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그리고 이재원 전 법제처장, 황덕남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그리고 이용훈 전 이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김종훈 변호사 등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이 김현 대한변협 현 회장인데요. 참고로 김 회장은 이 같은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죠. 헌법기관이자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은 압박이라는 문구 자체로 충격적이다. 사법부가 이처럼 정치 공작까지 하였는가 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자, 아시다시피 대한변협은 양승태 사법부가 압박, 견제, 또 이 사찰 대상으로 삼는 등 사법농단의 피해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김현 회장도 이렇게 수차례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또 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구속 위기에 처하자 이 박병대 구하기에 동참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이쯤에서 궁금한 거는요. 제가 만약 물에 빠지면 동기인 우리 부반장이 저를 과연 구해줄까요? 네. 자, 아무튼 동기들이 구명운동까지 나선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5년 4월 이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독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이 전 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사건 그리고 상고법원 도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전 실장도 최근 불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2015년 3월 작성된 행정처 문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설득해야 할 인물로 이병기 비서실장을 지목을 합니다. 자, 주일대사를 지낸 이 실장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이다. 자,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에 대해 기각 취지로 파기환송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서실장이라는 지위와 위상을 고려해서 행정처장이 직접 접촉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실제로 한 달여 뒤 박병대 처장이 이병기 실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박 전 대법관은 이미 2014년 10월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재한 비서실장 공관 회동에서 이 강제징용 소송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이 같은 배경 그리고 또 문건 그리고 이병기 비서실장과의 독대 등을 비춰봤을 때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던 박 전 대법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영장 심사 결과는 모두 4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발부 또는 고영한 전 대법관은 기각되는 경우,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둘 다 기각되는 경우, 이렇게 4가지 결과 가운데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다정의 가족분들은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전직 대법관 구속 심사 사법부 치우개 날입니다. 네,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지 어디 올려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아, 그냥 물어본 거구나. 근데 고반장한테 직접 물어보죠, 뭐. 그 동기가 물에 빠지면 구해줄 거죠? 저도 수용을 못 해가지고요. 119에 신고를 빨리 하겠습니다. 아, 그래? 어떤 경우든 괜찮습니다. 자, 구속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 아마도 내일 새벽쯤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최 반장이 아까 하나마나한 그 4가지 경우의 수를 설명했잖아요. 고 반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제 생각에는 둘 다 영장이 발부되거나 아니면 둘 다 기각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두 사람 모두 앞서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과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같은 영장 심사 결과를 받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고반장이랑 생각이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네. 네. 이 두 사람이 겹치는 혐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혐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장 청구서의 양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도 고 전 대법관은 3시간 30분, 박 전 대법관은 4시간 5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또 이 같은 차이가 있는 만큼 제 생각에는 한 사람만 발부가 되고 한 사람은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신 반장이 이제 한 사람만 발부되고 한 사람은 기각될 거다라는 예상을 했고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짐작할 수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흥미진진한데요.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남아가지고 같이 야근하면서 결과를 좀 챙기고 고 반장이 선배니까 치킨 좀 시켜가지고 같이 좀 먹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더 많은데.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전직 대법관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것 자체가 사법부로서는 정말 치욕의 날 아니겠습니까? 충격이고요. 일단 5점으로 남게 된 건 분명한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양 반장. 두 전직 대법관이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서도요 혐의를 부인한 걸로 판단이 되죠. 일단 검찰은 앞서서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두 사람이 공범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사법농단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범죄 행위라면서요. 임 전 차장이 구속된 만큼 상급자인 이 두 전직 대법관도 구속이 돼야 형평성에 부합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다만 이 두 전직 대법관 수차례 소환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후배 법관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 이런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었죠. 지금 이 두 법관이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둘 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고 전 대법관은 2시쯤, 이 박 전 대법관은 3시 청년 초과 잠깐만요. 네. 일자리 예산 및 남북 협력 기금이 네, 지금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의 회의문 결과 발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 수준 상향, 평균 임금의 50%에서 60% 및 지급 연장 기간, 지급 기간 연장 90일에서 240일을 120일에서 270일로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4.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 인력인 의경대체 경찰 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정원 요구 인력 중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정원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 5.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아동 수당의 확대 및 출산 장려금, 난임 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6.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 7.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 8. 근로장려 세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 연령에 대한 세액 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도 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세입 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 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금년 내에 국채 4조 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 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8조 원만 추가 확대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늘 이 여야간 합의된 내용에 네,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또 자유한국당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함께 있네요. 지금 이제 합의사항 발표하는 현장을 연결해 봤고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이제 470조 내년도 슈퍼 예산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역사상 가장 늦게 그 예산안이 통과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두 정당이 이제 내년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을 얘기했는데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자막으로도 나갔지만요. 내년 예산의 감액 규모를 5조 이상 하는데 합의를 했고 지금 세수 부족이 한 4조 원 정도 되잖아요. 관련해서는 일부 국채를 발행하는 데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아까 그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아동수당 같이 이제 출산 정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고요. 지금 야 3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 개혁하고 예산안 처리하고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보여왔고 지금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상황이 물론 예산안은 통과되겠지만 앞으로 국회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테니까 뭐 그 얘기는 내일 다뤄보고 오늘 하루 종일 벌어졌던 얘기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체적인 그 협상 내용 관련해서는 고반장 발제 때 저희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이제 박병대 고용한 두 전직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금 구치소에 있죠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죠. 이제 그 답변을 이제 이어가면 돼요. 양 반장이. 있습니다. 아니, 더 좀 얘기 좀 해봐요.
있냐고 물어보셔서 네. 있다고밖에 네, 대기 중이죠. 지금 대기하고 예, 있는 거죠, 결과를. 네. 다음으로 넘어가. 할 얘기 없어요? 없습니다. 좋아요. 네. 끊겼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이제 영장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아까 이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고요. 고반장과 신반장의 예측은 엇갈린 상태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흥미롭게 그걸 지켜볼 수 있는데 사법부를 향한 비판에서는 뭐 어떤 경우든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뭐 발부가 된다면 헌정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검찰 수사로 드러난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됐다는 의미로도 또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또 검찰 입장에서는 두 전직 대법관의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반면 또 기각이 된다면 이 하급자인 임종원 전 차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서 구속이 된 상황인데 결국 이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기각이 되면 제 식구 감사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관 탄핵 소추 논의에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임종원 전 차장 구속 이후에 지금 이제 추가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계속 밝혀내고 있잖아요. 모두 이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소송 관련해서는요. 김앤장 측과의 커넥션 부분이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긴 후에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경우에 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관여했다는 정황을 파악했고 최근에는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과의 접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임종원 전 차장이 강제징용 사건 주심의 의중을 김앤장 한모 변호사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했죠. 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겠다는 게 김용덕 대법관의 뜻이라고 임 전 차장에게서 들었다라고 전술했다고 합니다. 지금 강제징용 소송 관련해서는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김앤장 측의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이제 검찰에서 밝힌 내용이죠. 그 정황이 드러났는데 사실상 오늘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한 영장 심사 이후에는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듯이 다음 타겟은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2014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 비밀 회동에 참석하기 전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이 회동에서 강제징용 재판을 전원 합의체로 넘기고 또 결론을 뒤집으려는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양 전 대법원장 또한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나저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공판 준비일이 10일부터 열려요.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에 배석 판사 한 명이 교체됐다는 속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서 이게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우배석 판사가 임상은 판사였는데 이 김용신 판사로 바뀐 겁니다. 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임 판사가 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임 판사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자, 임 전 차장 공소장에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했던 이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임 판사가 재판을 맡으면 사실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서 임 판사 스스로 변경을 요청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한 명의 사망자 또 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일산 백석역 열수관 파열 사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경찰은 이번 사고가 배관의 용접 부분이 터져서 사고가 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열수관을 유지 또 보수하는 하청업체 그리고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이 하청업체 직원들을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과실이 확인이 되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형사 입건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이 난방공사는 매일 한 번씩 난방수 유출 그리고 집안 치마, 균열 등 10개 항목을 점검을 하는데 이 관로 점검 일지에 따르면 사고 당일 6시간 전 이 사고 구간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결과는 이상 없음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런 장비가 없이 육안으로만 이상 여부를 살피고 또 이 해당 지역만 해도 길이가 123km에 달하는데 이 점검 인원은 2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감사원은 지난 9월 지역 난방공사의 열배관 위험 현황도 등급 산정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지표면 온도차는 배관의 노후 정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데 지역 난방공사 각 지사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공사 측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해서 이번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 난방공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 끓는 물이요. 땅 밑에서 솟구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공포죠. 뭐 그런 사건인데 지금 사고 위험성에 있는 그 관이 지금 이제 백석역에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많은 곳에서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건데 정부가 20년 이상 된 그 수송관에 대해서요 긴급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이 전국적으로 매설된 열수관이 2,164km입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 된 관은 32%, 한 686km 정도가 그렇게나 되는데 돼요? 686km? 네, 많은 분량입니다. 일산과 분당 등 일기 신도시와 서울의 이촌동, 또 반포, 여의도 등이 해당한다고 하는데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수관 파열 사고 12건 가운데 8건이 일산과 분당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1998년 이전 설치된 열수관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오늘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최근에 발생한 KTX 단전, 또 KT 통신 단절 등 사건들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빠른 시일 안에 노후 열수관을 점검해 의심스러운 곳은 정밀 진단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은 관로를 조기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기관은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송유관 등 각종 시설물의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국민들께 안심을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요. 현장에서 상황 파악 보고회를 그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진행을 했는데 좀 브리핑을 하다가 웃음을 보여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네요. 네, 이 황창화 사장 당시 이렇게 얘기했죠. 앞으로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소 미소를 지었는데 이게 한 시민이 이걸 보고 나서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웃으며 보고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당초 황 사장은 시민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발언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난방공사 차원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공사는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황 사장이 지난 10월 난방공사 사장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달 만에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진 건데요. 이 야권에서는 황 사장이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예견된 사고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황창화 사장은 참여정부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정무수석을 지냈고요. 박근혜 정부 땐 이 제1야당의 몫이었던 국회 도서관장을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해찬 당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는데 바른미래당은 난방공사와는 어떤 인연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가 온 천지에 뿌려놓은 낙하산이 상상할 수 없는 대참사의 주인공이 된 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기사는 당연히 전직 대법관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라고 했으니까요. 상당히 긴장감 속에 기다리고 있겠죠. 이번 결과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갈게요. 사상 첫 대법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시기와 동선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설설설이 난무하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실무 준비를 이어가면서 평양 선언에 이은 서울 선언에 담길 내용까지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결단이 빠르게 나와야 하는 시점이죠. 또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사실상 재신임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 또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남산타워에 간다, KTX를 탄다 이런 설, 저런 설이 난무하는데 정작 시기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자, 빨리 정해져야 청와대 발제에서 전해드릴 소식이 많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 겨울에 어울리는 시를 한 편 읽고 가겠습니다. 청록파로 불리는 박목월의 시, 나무입니다. 나무, 박목월.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자, 여행길에 오른 시의 화자, 산마루에서 나무를 보고 외로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행에서 돌아왔을 땐 화자의 마음속에 나무가 뿌리를 내렸고요. 이제 그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와 화자 사이에 일체감이 형성된 것, 즉 고독하고 외로운 건 사실 화자인 거죠. 어제 우리 최종혁 반장이 청와대 상춘제 리모델링을 설명하면서 니스치를 벗기고 들기름을 바른 이유, 나무가 외로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스는 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나무에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목재가 섞거나 변색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깜짝 놀랐어요. 나무에 굉장히 외롭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제가 놀랐는데 또 웃을까요? 그게 제가 그 곤충에 좀 관심이 많아서 주변에 저를 이렇게 최부르 이렇게 곤충 왕최부르 이렇게 부르던데요. 참고로 상춘제에 사용된 목재도 소나무의 일종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고도국장은 그 시기에 상관없이 인사를 낼 수 있는 거죠?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요? 아니 뭐 최반장 열심히 잘하니까. 좀 봐줘요. 나무가 외롭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하고는 제가 알았습니다. 네. 네, 저도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싶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최반장 국문과 출신답게 시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사실은 본인의 마음이 외로웠던 거죠. 저렇게 면박을 줄 게 아니라 위로를 했어야 했는데 정말 반성합니다. 자, 다시 발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올해 마지막 날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도 되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20일 내외로 줄어들죠. 설마 크리스마스에 오진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결단을 망설이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보수단체의 반발 움직임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 본인도 태극기 부대의 존재를 직접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 또 보수 정치권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지난번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벤트로 한 남북회담이었다면 이번은 경제 폭망을 뒤덮고 사회체제 변혁을 준비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비굴할 정도로 희망만을 이야기한다. 구체적인 비핵화 답변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답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끌어내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무슨 여행사도 아니고 기획사도 아니고 이벤트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전반적인 여론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답방을 환영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서 이 세계에 이렇게 보내는 평화적인 어떤 메시지, 그다음에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알찬 내용들이 담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평양 선언에 이은 서울 선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북측의 결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실무 준비는 물론 이 답방 시 나올 정상 간 합의문의 초안도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병협 등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역사적 의미에 더 큰 방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 남북미의 삼각 접촉도 진행 중이죠. 지난 주말 앤드류 김 CIA 센터장이 방한한 가운데 북미의 판문점 채널이 재가동됐습니다. 양측이 이 북핵의 상징인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상응 조치에 대해서 소위 딜에 근접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한미는 내년도 독수리 훈련도 사실상 유예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온 증원 병력까지 참가하는 대규모의 기동 훈련입니다. 또 현재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2달 만에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사실 강 장관이 미국에 간 원래 목적은 이 아버지 부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조문단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장례식은 현지 시각 5일 워싱턴 DC 국립성당에서 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맨 앞줄에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 내외가 앉았는데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이 클린턴 전 대통령 내외, 특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는 인사를 피했습니다. 뭐 한 번 라이벌은 영원한 라이벌이란 의미겠죠.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날짜, 동선, 쏟아지는 설, 연내 서울선언 나올까입니다. 네, 최 반장이 오늘 요즘 진짜 예측을 많이 하네. 19, 20일로 일단 예측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크리스마스에 답방할지 안 할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다정회도 크리스마스에 할지 안 할지는 정확치는 않아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그 가장 최근 공휴일은 했죠. 개천절 한글날. 뭐 그 주 내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북측 답변이 들어온 건 없고요. 혹시 북한 매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나오는 얘기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라든지. 네, 가장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공개된 게 지난 3일입니다. 이 민생 경제 지도 차원에서 원산의 구두 공장을 방문한 모습인데요. 당시 김 위원장이 신발이 풍년이다. 이 질 좋은 신발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 흡족하다 표현이 아니 왜 방송에 참신한데요. 한 번은 꼭 묻기로 했어요. 이 하루에 한 번은. 폭포처럼 쏟아져 네. 나온다라는 비유가 참 참신한데 이 신발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 흡족하다라면서 공장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공장은 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찾았던 공장이기도 한데요. 이번 달 17일이 김정일 7주기를 앞두고 이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좀 결단을 내리시면 안 되겠어요? 근데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웃음을 터뜨리니까 아주 좀 당황스러워요. 예,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별로 웃기지도 않은 부분인데. 예, 어제는 그 항일 빨치산 출신의 군수 전문가죠. 김철만의 장례식이 북한 국장으로 열렸습니다. 이 김일성 정권 때부터 뭐 북한 이 국내 군수 경제를 총괄한 인물이죠. 뭐 국장인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장위위원장을 맡아서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장례식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이 정확한 뭐 불참 사유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서울 이 답방 일정을 조율하거나 최근 뭐 북미 판문점 협상 상황 뭐 이런 걸 보고받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결단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주최 반장이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어떤? 그러니까 웃기지 않은 대목에서 웃으니까. 그죠? 머릿속으로는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국장이 빨리 그 자리를 비워야 내가 저길 가는데 그런 그 생각하고 있나? 예. 좋아요. 괜찮아요. 네, 최 반장 뭐 생각은 자유죠. 자, 어제 저희가 속보로 남북 공동철도조사차 북한에 올라갔던 우리 측 조사단이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조사단이 이제 그 직접 보고 온 그 북한의 철도의 모습을 저희가 그냥 말로만 제가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 철도 모습이 실제로 공개가 됐다면서요? 뭐 일부를 사진으로 공개를 했는데 일단 남북 공동조사단이 지난달 30일부터 6일 동안 이 개성부터 신의주까지 400km에 이르는 경의선 이 북측 구간을 조사했습니다. 지금 공동조사단과 함께 교량 위로 올라가서 이 철도 상황을 저렇게 살피고 있는 모습인데 이 교량을 받친 기둥이 빨갛게 또 녹이 슬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또 터널의 입구도 열차가 한 대 정도 겨우 지나갈 정도로 상당히 좁고 뭐 전력성도 상당히 노후화가 된 모습입니다. 또 열차의 최고 속도가 60km를 넘지 않을 정도여서 지금 상태 그대로는 경제성에 있는 활용은 뭐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측 조사 단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지금 경의선을 움직이는 거리와 시간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약 한 20km에서 한 60km 정도,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평양 이남은 더 느리고 평양 이북은 이제 국제열차 등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빠르게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이번 조사는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이뤄졌는데요. 조사단은 과거 조사 때와 많이 다른 것은 없었고 그 수준으로 계속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개보수가 어느 정도로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소견보다 유관기관이나 전문가가 합동으로 논의할 부분이라면서 최종적으로는 향후 추가 조사, 정밀 조사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내 착공식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 차원에서만 이야기가 나왔고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전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했던 거는 아까 그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개성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경의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레 토요일인 8일부터는 동해선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남북이 GP 철수,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간단히 언급했지만요. 상호 점검 작업을 하기로 한 거죠. 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그 군사 분야 합의에 따라서 시범 철수가 이뤄진 각각의 이 전방 감시 초소, 이 GP 11곳에 대한 현장 검증을 오는 12일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GP마다 대령급을 반장으로 해서 각각 7명, 그러니까 모두 77명의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의 이 초소 철수 현장을, 그리고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초소 철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주석 차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12월 12일 각각의 남북 검증반은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상의 연결 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철수 및 철거 상황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동안 분열과 대립, 갈등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꾸는 새 역사의 오솔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가 내년도 독수리 훈련도 사실상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남북미 대화 국면에서 이른바 로키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CNN이죠. 북한의 영조동 미사일 기지라고 있는데 거기서 확장 공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보도를 했죠. 예, 국장님 죄송한데 저동입니다. 내가 영저라고 안 했어요? 조라고 조라고 그랬어요. 예. 미안합니다. 영저동. 네, 영저동. 제가 너무 네. 사소한 걸. 괜찮아요. 예.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기분은 안 좋아요. 근데 영저동. 네, 알았어요. 영저동.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 CNN이 그 북한 이 양강도 영저동에 있는 기존 미사일 기지와 그 인근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입수했는데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장소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이 개선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자, 영저동 미사일 기지는 이미 미국 정부 당국이 오래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지만 기존 기지에서 불과 10km 거리에 새로운 시설이 건설 중이다. 이런 게 이 보도 내용입니다. 또 이 대규모 지하 시설을 짓고 있었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인 올해 8월까지도 공사가 계속됐다, 이렇게 CNN이 보도를 한 거죠. 네, 이에 대해서 우리 군과 정부 당국 이 영저동 일대의 기지는 한미가 이미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저동에는 영저리의 이 중거리 노동 미사일 기지와 회정리의 ICBM 기지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CNN이 보도한 것은 이 중에서 회정리 ICBM 기지일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뉴욕타임스가 역시 한미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삭간물 기지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서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이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기조에 대한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의 불만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청와대발 뉴스를 좀 짚어볼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 관련해서요, 민정이 중심이 돼서 개선안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 교체론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지시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정치권의 그 공방, 지금 이제 거칠어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다, 문 대통령이 오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정부라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내놨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청와대가 안이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오시자마자 내놓은 답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시겠다는 답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율 높으실 때는 독단과 전행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마당에 청개구리 오기 정치까지 하실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이 6개월에 한 번씩 조수석 사퇴론을 꺼내들고 있다면서 사실 목적은 다른 데 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조수석을 흔들어서 개혁을 자초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조수석이 물러나면 제일 행복할 사람들이 한국당 의원들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앞서 조수석은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전에 한 매체 기자에게 모든 비판을 감내하며 해야 할 일을 수행한 후에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잖아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측에 이제 북측에서의 답변이 빨리 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김정은 답방설 확산, 연내 답방 가능할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친박 비박 진영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작했지만 역시 갈 길이 멀어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애시당초 국민적 공감을 얻기도 힘든 문제였지만은 당장 같은 친박 진영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친박계 중진 홍문종 의원은 친박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결의안. 이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가 싶었는데 역시나 이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은 채 이 툭 던져진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친박 비박 간의 입장 차이는 뭐 차치하더라도 당장 같은 친박계 내에서도 주파수가 안 맞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 며칠 전 이 김무성 의원과 만나서 개파 싸움 종식,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 합의했던 이 친박계 윤상현 의원, 오늘 국회에서 이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의 법적 문제를 따지는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탄핵을 찬성했던, 탄핵을 반대를 했던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다. 전부 다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는다면은 뭘 어떻게 하라, 뭘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을 거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라는 이 강적 앞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싸움질만 할 거냐.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일단 같이 손잡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친박계 홍문정 의원 얘기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친박 비박 싸움질 중단 오케이. 하지만 최소한 손을 잡으려면 탄핵 찬성했던 비박계 너희들 사과부터 해라고 한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때 탄핵을 했던 거는 정말 좀 미안하다. 우리 보수 진영에 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생각이 뭐 하여간 어쨌다든지 최소한도 그런 정치적인 액션 없이 고해성사 없이는 하나가 안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비박계는 또 비박계 나름대로 또 욕먹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불현듯 뜬금없이 박 전 대통령 이 석방 카드 들고 나오는 거, 이거 당내 선거를 겨냥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특히 이걸 주도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집중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당대표를 이제 나갈지 말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를 한번 만들어 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당대표를 나가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신뢰도 잃었고 그래서 이제 이름값을 못하고 있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예, 한국당 강현재 법무특보. 와, 오늘 SNS에서 이 바른미래당 하태경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 이 두 사람을 그냥 쌍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 자주 비판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키즈된 입장에서 참다 폭발한 듯 하더군요. 보시죠. 자, 이 두 사람은 그나마 홍준표 전 대표가 없었으면 어디 가서 새치혀로 살 수 있었겠나 싶다. 옛 정치 대선배나 아버지뻘 되시는 연장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사람이다. 자, 이 말은 곧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갑자기 저도 좀 뜨끔해지. 아무튼 뭐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이 정치가 아무리 상대를 눌러야 내가 산다지만 이 상도의 금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의를 크게 벗어난 비판 이런 건 당연히 지양해야죠. 자, 그런 점에서 이거 한번 보시죠. 대통령 문재인 파면한다. 개판 소리 절로 난다. 빨갱이 좌파 앞제비.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말 누가 한 겁니까, 이거?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자, 지난 7월 그 MBC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배우 신현준 씨가 출연을 했다는군요. 뭐 보통 그런 데 나가면은 개인기를 보여줘야 하는데 신현준 씨가
자신이 주연했던 영화 이 맨발의 기봉이에서 이 기봉이 말투를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가령 뭐 이렇게 말이죠. 하다 올리고 하다 더 놔. 거기마. 하다 더 올리고 하지 말라니까. 알았어, 이거 내가 다 먹을게. 자, 이날 방송에서 이 신현준 씨의 기봉이 연기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뭐 꽤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방송을 지켜본 한 장애인 가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는 거죠.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을 했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해당 프로그램이 우스개 소재로 발달 장애인의 언행을 재현을 해서 불특정 다수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이죠. 다만 특정 장애인을 직접 지칭했던 건 아닌 만큼 그 진정 자체는 각하를 했습니다. 자, 혹자는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봉이 역할을 한 당사자가 자기 연기한 건데 뭘 진정까지 내느냐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발달 장애인 본인 또 가족들 입장에선 그것이 누구의 연기든 불편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저희도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시죠. 자, 이건 뭐 하루 종일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맥도날드에서 또 이건 갑질이 아니죠.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서울 연신내 이 맥도날드 매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다 아실 겁니다. 요즘 햄버거 주문을 하면 이렇게 전광판에 번호가 뜨지 않습니까? 그 번호표 가진 손님은 와서 햄버거 가져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제때 안 가져가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다음 손님 햄버거가 계속 나오니까요. 매대에 이렇게 수북이 쌓이는 거죠. 자, 이번 사건이 그래서 벌어진 겁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왜 안 가져가시냐고 물어보는데 언제 손자고 보시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 자, 전광판에 번호가 떴는데 왜 손님들이 못 봐놓고 나한테 항의를 하시느냐. 그게 언제 떴냐? 우리는 못 봤다. 못 보신 건 손님 책임인지 왜 우리에게 항의하느냐. 이 옥신각신 끝에 결국 보시면 어떻게 알아야 될까? 아니야. 불렀어? 아니 저희가 불렀냐고. 떴는데 예, 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 일이 있고 나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제서야 이 점원에게 맞은 점원에게 햄버거 봉투를 던진 저 중년 남성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갑질 아닙니다. 폭행입니다. 폭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양 반장이 이제 마지막 했던 대로요. 폭행이나 특수 폭행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 반장? 일단은 그 보통 요새 뭐 음식점이나 카페 가면은 뭐 진동배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전광판에 그렇죠. 띄워놓잖아요. 예, 그럼 사실은 이제 뭐 구매를 한 사람이 좀 지켜보면서 네. 뭐 자기가 주문한 그렇죠. 음식이 예. 나오는지를 좀 주시해야 하죠. 네, 모든 걸 다 챙길 수가 없으니까 뭐 햄버거가 나왔을 때 제때 찾아가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줄 수 그렇죠. 있고 뭐 그래서 뭐 저 직원이 이 햄버거를 잠시 한쪽으로 또 밀어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더니 이 남성들이 이 잠시 후에 나타나서 우리한테 지금 쓰레기통에 버린 것을 먹으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 시비가 붙기 시작했다는 게 목격자들의 증언인데 이 본인들이 제대로 안 보고 안 들어놓고서 왜 이렇게 점원들에게 폭행까지 행사를 했는지 참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요. 일단 맥도날드 측이나 또 해당 점원 법적으로 문제를 다 끝난 일이니까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뭐 지금 뒤늦게 영상이 공개가 돼서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한국 맥도날드에 따르면 그날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해당 고객도 사과를 하고 그 직원도 사과를 받아들여서 일단락이 됐다는 겁니다. 또 피해자인 직원도 논란이 확대되면서 불안해한다고도 했는데요. 이 피해 당사자가 더 이상 확대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고객도 그날 현장에서 사과하고 이 직원도 이를 수용한 만큼 법적 조치도 따로 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야, 근데 사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 부분은. 일단 뭐 저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대단히 좀 격앙된 화가 많이 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 폭행은 아시다시피 반의사 불벌죄라서 그렇죠. 예.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특수 폭행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해 물건 등을 이렇게 던진 행위, 뭐 이건 형법상 폭행입니다. 침만 뱉어도 폭행죄가 성립되죠. 자, 그런데 이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런데 폭력 행위와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폰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 자, 이건 특수폭행입니다. 이건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없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 햄버거 같은 봉투로 직접 때린 게 아닌 이 던진 것이어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이 대한항공 조 에밀리 리 씨의 그 물컵 투척 사건 때처럼 이 피해자 얼굴을 직접 겨냥했냐 아니면 다른 데를 겨냥했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뭐라고 발음한 거예요? 조 에밀리 리 씨. 아니 물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컵. 네. 자, 화제를 바꿔서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친박 신당 출연 가능성을 이제 시사했죠. 물론 이제 명시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4월에 당이 쪼개진다. 뭐 이렇게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최종혁 반장이 나무가 외롭다라고 한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이제 발음 실수가 나오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또 양 반장이 대표로 사과를 해요. 예, 제가 선임이니까. 아, 그렇죠. 예. 자, 일단 민주평화당 이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거취가 이 친박 신당 창당 여부의 변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 구속 만기 시점이 내년 4월인데 이때까지 이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게 추측을 한 거죠. 그때 박 전 대통령이 혹여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면 뭔가 친박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요? 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또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저번에 그 최종혁 반장이 설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국정농단 사건하고는 별개로 맞아요. 20대 총선 공천 개입 사건 관련해서 지난달 29일에 박 전 대통령이 그때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확정됐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국정농단 건과는 상관없이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이 아마도 이걸 좀 깜빡한 것 같더라고요. 자, 박지원 의원 전망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확실히 그런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긴 또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 다음 주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 또 내년 2월에 있을 전당대회의 향배가 좌우를 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박계 혹은 복당파가 승리를 한다면 뭐 친박계로서는 원심력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당장 오늘 조간에 현역 의원 중 최소 10명 이상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뭐 이른바 살생부 명단이 나왔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인데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살생부 같은 건 없다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그 대상 상당수가 친박계 의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문정 의원의 친박 신당 뭐 엄포만은 아닐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요 홍준표 전 대표 소식을요. 짧게만 좀 짚어볼게요. 지난번에 양 반장이 얘기했던 TV 홍카콜라의 진짜 예고편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예고편이 나올 때마다 소개를 이제 해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1분 30초 분량입니다. 국민들의 부름을 받고 나왔다. 저번에 SNS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18일 첫 방송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홍 전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염두에 두고 날짜를 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며칠이요? 18일?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날짜가 겹칠 수는 있겠네요. 네, 당시 제가 예측했던 날짜는 19, 20이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정말 뭐 그런 생각으로 개국 날짜를 태기를 했다면 좀 자충수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만약 날짜가 겹치면 이 TV 홍카콜라 사실 뭐 묻힐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오늘 나온 예고편을 보니까 그 영화 다키스트 아워 표절 논란은 뭐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그 뒤에 다룬 걸로 할게요. 박근혜 석방 놓고 친박 내부도 갈등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결국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주도로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아까 생방송으로 그 여야 합의 내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의 내용을 얘기하기도 했죠.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하루 종일 긴박하게 돌아간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 달간 끌어온 예산안 줄다리기 결국 법정 시한을 한참 넘긴 내일 야3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야 5당의 합의 도출은 실패한 셈입니다. 오늘 하루 국회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전부터 여야 모두 아주 비장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12시까지 처리가 되지 못하면 7일 날도 하지 못합니다. 7일 날 못하게 되면 8일, 9일은 휴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한이 12시까지입니다. 12시까지 반드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12시 이전에 합의가 맞춰져야지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간의 급박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두 당을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말했듯이 당초 합의 마지노선 오늘 낮 12시였습니다. 날짜를 역산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번 정기국회 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9일은 일요일이니까 실제로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건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만 했다고 해서 예산안이 짜장 하고 나오는 건 아니겠죠. 여야가 합의를 하면 다시 세밀한 조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세 분 원내대표들과 저하고 타결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저희가 해야 될 작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시트에 또 수정 작업을 전부 하는 작업이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본회의장에 올리는 데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조정 작업 시간을 감안하면 오늘 낮까지는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말인 거죠. 이번 예산안 처리를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한 김동연 부총리, 애가 탔는지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예산실을 포함한 직원들이 지금 약 2주째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직원은 지금 쓰러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 상태고요. 데드라인까지 타결되지 않는다면 저희 예산실 직원들에게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저는 철수하겠습니다. 자, 모두의 눈가기가 12시로 쏠렸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다정의 방송 준비 과정 잠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1시부터는 최소한 기사를 써야 하는 제 입장에서도 아주 애가 탔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서 이번엔 섣불리 예측도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12시가 딱 되면 원내대표 세 사람 짠 하고 나와서 우리 합의했습니다.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심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12시가 됐는데 오늘 12시 제 마음 이랬습니다. 12시가 돼도 오지 않았던 너를 기다리던 그날 내 모습 잊을 수 없잖아. 눈이 오지 않는 겨울이란 없으니까 그치. 나는 지금 울고 싶은데 정말 거리마다 들떠.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겠죠. 12시가 돼도 오지 않았던 그들, 결국 12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예산안 논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4조 원 세수 부족 논란,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사업 예산 감액 등은 이미 여야 합의를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편 연계 처리 주장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이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된 겁니다. 사실 오늘 오전부터 민주당은 야 3당 제외하고 한국당과만 협의를 해서라도 예산안 처리시키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야 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겠다면 불가피하게 저희는 자유한국당과 만이라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당 지도부는 한국당과 연합해서 연대해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건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척패연대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노선이었던 12시가 지난 뒤에도 여야 줄다리기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직 초안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초안이 정리가 돼야 우리 언론인들도 집에 주말에 가실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결단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15분 내에 결단을 서로 하면. 자, 결국 야 3당의 선거제도 개편 연계 처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는 확정이 됐습니다. 이전 기록은 12월 6일 새벽에 예산안을 처리한 지난해 국회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1년 만에 기록이 또 깨진 겁니다.
국회 협상 상황 포함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산안 늦장 처리 불명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듯. 네, 저런 기록은 안 세워도 되는데 하여튼간에 국회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경신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국회 현장을 연결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 내용, 그 발표 현장을 들어봤잖아요. 아까는 이제 쭉 저희가 이제 그 생중계로 그 내용을 전하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진 못했는데 오늘 합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죠. 그렇습니다.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모두 9가지 항목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안 중에서 감액 규모 총 5조 원 이상으로 감액을 한다는 거죠. 뭐 자세한 항목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 뭐 이런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2019년 7월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증원 부분도 그동안 여야 입장 많이 엇갈렸었는데요. 그렇죠. 예, 정부가 요구했던 인력 중에서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자, 또 이거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을 법한 부분인데요. 아동수당은 2019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5세까지 이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비세는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상황 복잡하게 흘러갔는데 한번 좀 간단히 정리만 해보고 넘어가죠. 일단 이번 협상에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할 수 있는 게 야3당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인데 일단은 그 야3당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까지 벌이면서 이 선거제와 하지 않으면 예산안 받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 예산안 처리 별개라는 입장 굽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야3당이 끝까지 처리를 거부한다면 한국당과만 협의를 해서라도 예산안 처리하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오늘 낮 12시까지 전국국회 내 처리를 마지노선 협상 시간으로 잡고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결렬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민주당과 한국당만으로 합의를 이룬 겁니다. 두 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은 뒤에 이 합의문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정동영 대표가 적폐연대라는 표현도 썼는데 야3당의 반발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야3당 원내대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양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결국 촛불민심을 거역한 채 정치개혁 거부의 길로 나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한국당 역시 우리 정치의 수건인 정치개혁을 모른 척 해오다 결국 여당과 야합했다면서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거두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정치개혁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자,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기득권 연합인 민주당과 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번 예산안 야합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습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네, 자, 정말 복잡한 상황이군요. 또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요 유치원 3법 심사가 진행이 됐지만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은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가 힘들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본회의도 있고요. 또 오늘 밤늦게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도 결정이 되잖아요. 내일도 저희가 다뤄야 될 얘기가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장들 오늘 푹 쉬고 내일 나와주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 제목을 안 잡았네. 괜찮아요? 네, 넘어갈게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까 국회 제목을 안 잡, 야당 제목을 안 잡.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알아서 하시죠.